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갑자기 오늘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되면 중대 결심이야. 중대 결심? 탄핵 심리가 위법하다며. 위법하고 불공정하다. 이런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대한 결심이 뭔지는 얘기를 안 했어. 대부분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해봤자 뭐가 있겠냐. 그냥 보통 나오는 게 이제 전원 사임이죠. 이런 방식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방식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 야, 2017년도 얘기야. 옛날 7년 전 얘기네. 옛날 얘기다.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박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의 항의성 표시로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냈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 1도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이야기만 골라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요. 목적은 이제 시간 끌기죠. 변호인단들이 노리는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 재판이 올스탑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탄핵 재판도 시간을 끌 수 있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4월 중순까지만 시간을 끌면은 헌법재판관 2명이 이제 퇴임을 하니까 그 뒤로는 헌재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이 상태로 간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왜냐면 대통령은 결국 구속돼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뭐 대행 체제가 유지가 된 상태로 어차피 대통령 복귀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대통령이 뭐 6개월 뒤에 만약에 기소가 어떻게 되든 그 상태에서 또 수사받고 또 재판받고 할 텐데, 이게 뭔 의미가 있고 무슨 이런 짓을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어떻게든 이제 뭐 선전선동이라도 하고 자기 딴에는 뭔가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이런 그 꼴통 폭도들을 모아서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해서 뭐 끌 때까지 한번 끌어보자라는 별의별 꼼수와 이상한 추태를 지금 부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나오는 내용으로는 대통령의 탄핵은 변호인의 사임을 해봤자 그런 헌법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대통령 자체가 이미 변호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뭐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변호인단들이 저런 식의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금 상황이 불리하다는 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방법이 없다. 뭐 이건데, 냉정하게 말하면은 저 변호인단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별로 설득력이 없어. 설득력이 없고 이미 절차적인 문제, 또 포고령의 위헌성, 또 이 계엄을 대체 왜 한 건지 등등에 대해서 딱 법과 헌법에 맞게 설명을 못 하잖아. 못 해 놓고 뭐 자기네들이 뭐 판사가 어쨌네 저쨌네 뭐 이게 절차가 어쨌네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재판 절차를 그렇게 잘 따질 머리로 계엄의 절차를 따지지 그랬어. 그 뇌세포로 이번 계엄의 절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다면 전혀 다른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자기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다라는 게 저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 자꾸만 저렇게 씨도 안 통할 얘기나 나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지금 내몰고 있다라고 하겠죠. 저거 근데 이 정도는 보통 좀 변호인단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대통령이 하야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변호인 측에서는 하야까지는 아니다고 했는데 모르지. 예. 윤통이 어 하야를 하면 하야를 해서 이 탄핵이라는 걸 대충 피하고 자기가 스스로 내려왔다라는 관점에서 인제 조기 대선 구도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은 되지 않냐. '탄핵된 대통령보다는 하야한 대통령 쪽이 좀 더 낫지 않냐.' 뭐 그래서 자기가 '이런 부당한 재판에 내가 평가를 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려와서 나는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정신 승리하듯이 얘기하면서 어디 그 전응과 폭도들 사이비 종교 이단자들을 기반으로 '이런 식의 행보를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을 당해 버리고 나면 사실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 버리지만 하야를 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이렇게 이런 평가를 피해 버리면은 가능하지 않냐. 누구는 뭐 탄핵 과정에서는 하야를 못 한다는 썰도 있지만 그거는 틀린 얘기로 얼마든지 하야는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임명권 자신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우는 하야를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맞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이제 나오는 게 그거야. 윤통이 어 자기가 탄핵을 당하면 너무 보수층에 큰 타격이 있고 그로 인해 차기 대선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슬슬 이제 현실론에 입각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 윤통이 탄핵을 당하면 윤석열은 진짜 우파 바닥에서 어 완벽한 빌런이 되는 거야. 이 인간이 이재명을 살려 주고 조국의 구속도 그냥 묻어 버리고 지금 보다시피 어떤 박영수 구속, 대장동 사건 뭐 그 외에 또 뭐 문재인 딸내미 사건 등등등을 다 덮어 버린 상황이 돼 버렸단 말이지. 그리고서는 본인이 탄핵을 당함으로써 오히려 이재명을 살려준 그런 이재명의 서포터가 되니까 탄핵을 당한 뒤에는 이제 확연하게 인제 윤석열에 대한 어떤 평가가 어마어마하게 인제 확 올라올 수밖에 없어. 그때는 뭐 이런 극우도 아닌 그냥 생또라이 폭도들이 난리를 쳐 봤자 단 1 도도 상황이 그렇게 안 흘러가. 그냥 끝나 버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봤듯이 그냥 하루 만에 다 사라집니다. 이게 안 돼. 빨리 차기 대선 넘어가야 되는데 조사를 했더니 그때 가서 조사했더니 이재명이 또 높게 나와. 이러면은 그때마다 이 윤석열 얘 때문에 이러면서 윤석열 때문에가 되는 거야. 윤석열 때문에 이재명이 당선될 판이다 이러면서 인제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다 끝나고 나서 뭐 그 와중에 문영배 욕하면 뭐하냐. 문영배는 바로 4월 달에 퇴임이고 뭐 이 미정희 언니도 나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다 퇴임하고 둘이 나올 판인데 그때 가서 욕하면 뭐해. 뭐 아무 소용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헌법재판관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윤통의 입장에서 자기가 탄핵 딱 맞고 인생 망할 바에는 차라리 하야라도 택해서 구색이라도 맞추는 쪽 그래서 다음번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야. 탄핵 기각 2 가지밖에 없겠냐. 조선일보에서 띄웠어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조선일보 쪽이 어 머리를 머리를 막 굴린 거야 얘네들이. 막 머리를 굴리고선 "야 이러다가 우리 잣대. 야, 야 우리 이거 이재명 됐다가는 우리도 잣대." 이러고 막 머리를 굴려 갖고 "그래 하야야. 윤석열을 하야시켜야 돼."가 된 거야 지금. 조선일보에서 던졌습니다. "유는 깨끗이 책임지고 야는 정치 수주책 수용을 해라." 이러면서 하야다. 어 과연 헌법재판관 8명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게 맞겠냐. 열쇠는 윤통이 쥐고 있다. 윤통은 국가에 큰 실책을 저지르지 않았냐. 그래서 윤통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없는 건 법의 영역이고 다른 그것을 찾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다. 파면대 기각 너 죽고 나 죽자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먼저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민주당도 다른 정치적 해결책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100대 0으로 가는 건 모두를 패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 잇. 예. 이시죠. 잇. 조선일보가 저렇게 띄운 이유가 있는 거죠. 있는 거야. 이거는 탄핵각이 너무 나오기 때문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런 내용이 나오지. 조선일보가 아니라 저런 걸 오마이가 썼으면은 의미가 완전 달라졌겠지. 오마이, 경향, 한겨레가 꼭 탄핵 기각만 있을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읽었겠어? 야, 이거 기각 가능성이 높은가 본데 이렇게 봤겠지. 그런데 조선일보가 쓰면 뭐야? 야, 이거 탄핵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야,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건데 사실 이제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제 무승부는 건 없으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빨리 하야하셔라. 이거 탄핵으로 가면은 조기 대선은 우파가 망한다. 그리고 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똥을 싸더라도 조기 대선만큼은 거기까지 묻히지 말아달라. 라는 얘기고, 윤통도 이 정도 탄핵 그 헌법 재판을 보니까 도저히 뭐 자기가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앞뒤 안 맞는 얘기만 하고 있고 거기다가 부하들이 나와서 뭐 싹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윤통에게 그렇게 유리한 내용들이 아니라 정황들이 다 악유를 맞춰보면은 이게 그렇게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었다는 게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쉴드를 치려고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증인들이 나올 사람 다 나왔지. 뭐 이후에 어떤 변수가 없어. 변수가 사실 애초에 없어. 변수가 있으려면 국무회의 속기록 나와, 부서 나와, 뭐 대통령이 이제 뭐 그 국무회의에서 이거는 경고용이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녹취록이 나와.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 야,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석열아. 야, 석열아, 우리 다 죽는다, 석열아. 야, 석열아, 끝까지 가면 안 돼, 이거. 지금 이거거든. 야, 상대는 이재명이야. 우리 다 죽어. 그리고 이제 석열이 형님을 이게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석열아, 잠깐 진정하고 좀 들어볼래? 야, 좀 네가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야, 우리 쪽 다 죽어. 너 때문에 우리 다 죽어. 야, 네 스스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우리한테 해주면 안 될까? 예. 그리고 이제 달래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이제 증인 다 봤거든. 해봤자 이제 한 2명 해줄까 말까를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일 결정한다는데 증인들을 다 만나보니까 사람들도 다 봤잖아 지금. 이게 뭔가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거를 끝까지 가서 헌재 판결을 받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건 8대 빵이 나온다라고 보니까 이제 윤통을 달래서 하야를 시키고 그 명분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어떤 그 상황이 바뀌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기 대선을 만들 수 있는 구도가 나올 텐데 이제 윤통이 탄핵을 당했다 이러면은 사실 지금 숨어 있는 어떤 중도층이나 또 좌팔 애들이 이제는 지들 세상이다 이러고 애들이 확 일어나서 이제 상황이 완전 역전돼 버린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우파들 저런 분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스스로 좀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말이야. 우파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이야. 윤석열아 이러고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배경 자체가 분명히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윤통이 워낙 이제 좀 충동적인 사람이잖아. 충동적인 사람이라서 아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웃긴 사람인 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거란 예측을 몇 개월 전에 했었잖아. 그러면 사람이 민주당을 싫으면은 쟤네들 말대로 내가 움직이면 안 되겠네 해야 되는데 걔네들 말대로 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생각 범주에 없어. 거의 완전히 안드로메다인이라니까. 지구인이 한 지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 아니 우리 우파 쪽에서 민주당이 저 계엄한대요 이러면 우리가 계엄하겠어? 민주당 놈들이 저 예측하니까 죽어도 안 한대.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우파의 속성인데
민주당이 개엄한다니까 개엄해야지 이러고 누르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냐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몰라. 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라는 것도 약간 이제 변호인들이 대통령이 너무 경노하셔 갖고 저 얘기하다가 어디서 얘기할 수 있지. 아이씨 내가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하야고 말지 더럽고 치대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라고 해야 돼. 하여튼 윤석열 전 검사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예측하면 다 틀립니다. 이제까지 2년 반 동안 그랬듯이 비상식선에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놔야 돼.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탄핵을 당해버리고 진짜 개굴욕을 당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인간 인생 그냥 쫙 이렇게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 보면 나오잖아. 복귀가 안 돼, 복귀가. 그냥 사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형사재판이 패스되진 않죠. 근데 탄핵이라는 무지막지한 타이틀은 피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좀 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원래는 마지막 헌재 증인 출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윤통 측에서도 요구한 증인도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지명한 증인도 나왔어요. 얘는 우리가 직권으로 부르겠다 해갖고 콕 찍어서 특정인을 불렀어.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피날레의 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윤통 측에서 뭐 한덕수랑 그다음에 뭐 김현태랑 또 뭐 누구누구 좀 더 우리 물어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단 말이야. 더 이상 안 들어 막 이러고 잘랐는데 막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징징대고 있는 거야. 한 번 더 들어줘 막 이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내일 한번 회의는 해볼게 이러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정해진 스케줄 안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태용 국정원장 나왔습니다. 국정원장 조태용은 어떤 인물이냐면 홍장원이 이제 국정원 1차장이잖아요. 홍장원이 그러니까 이 국정원장이 대통령이 미국 간 줄 알았다라는 거야. 원래는 얘한테 홍장원이 아니라 조태용한테 전화해서 대통령이 체포하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가 미국 간 줄 알았다 이거지. 그래서 걔 밑에 있는 그 홍장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싹 다 잡아들여. 알았지? 이러고 말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홍장원 입장에서는 조태용이 미국에 안 갔거든. 다음날 가기로 하고 조태용은 여기 그 공간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착각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홍장원의 입장에서는 이 국정원장도 알고 있는 거겠네. 체포 명령을.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 저기 상사놈아 너 아냐? 이랬더니 내일 얘기하자 이러니까 아니 지금 뭐 대통령이랑 나 전화했다니까 이재명 한동훈을 잡을지도 모르겠던데 이랬더니 얘가 내일 얘기하자고. 그 홍장원이 그거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러고 뭐지 이거 짜고 치는 거야 둘이 뭐 이러고 이제 나간 거지. 근데 이게 둘이 어쨌든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건 맞아. 근데 조태용의 입장에서는 이거였다는 거야. 홍장원이가 한동훈 이재명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이랬더니 얘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내일 얘기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어느 쪽이 지금 뭐 더 타당성이 있는지는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피날레를 장식하는 몇몇 사람들의 증언 한번 보시죠. 일단 국무회의부터 물어봅니다. 계엄에 찬성은 없었다고 국정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이상민, 김용현 진술과 다르게 국정원장은 계엄 찬성 없었다고 해서 역시 좀 진술이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국정원장입니다. 조태용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찬대 반대가 없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있었다던 김용현, 이상민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 말을 했습니다. 즉 찬성한 국무위원 나는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냐? 나는 보지 못했고 이거는 이상민, 김용현 진술과 배치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가 다른데 김용현, 이상민만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걸 보면은 찬성한 사람은 김용현, 이상민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반대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얘기를 홍장원한테 들었다. 이 국정원장의 리액션이 되게 재미있어요. 조태용이가 홍장원한테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의 이야기가 맞는 거야, 일단은. 맞는 거야. 그런데 왜 그러면은 현역 의원을 잡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었냐 했더니 뜸을 들이며 말을 해서 제대로 이해 못했다. 라는 거야. 이 지점이 굉장히 좀 웃긴 게 국정원장이야. 국정원장이 어디 찜질방 가서 얘기 나눈 것도 아니고 어디 복덕방에서 얘기 나눈 게 아니라 자기 사무실에서 1차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 새끼는 뭐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 국정원장이 1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해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뜬금없는 얘기를 얘 혼자 하고 있네. 그 이유가 얘가 뜸을 들여서 얘기했기 때문이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나는 이런 말 자체가 모아보면은 이런 게 더 간첩 같아 보여. 이게 어디 중국이나 북한한테 사주받은 간첩이 아니고서는 어느 국정원장이 그 말을 그냥 흘겨듣냐고.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얘기인가? 예를 들면 말이야. 국정원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잡으러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면은 북한 간첩이나 혹은 뭐 북한 북괴군이나 중국 공산당 뭐 특수요원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의 현역 의원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의심도 전혀 안 한 채 1차장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대통령이랑 통화했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듣는데 뜸을 들였다는 이유로 개말을 갖다가 흘려들었다. 이 대목이 이게 설득력이 확 떨어지는 지금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홍장원의 증언이 신뢰성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 그래 되게 재밌잖아. 자기가 홍장원이 얘기한 걸 인정은 하는데 자기가 잘못 이해했는데 홍장원이 신뢰도가 없다고 하니 이걸 누가 믿겠냐 이거지. 지금 조태용 저 사람은 이 사건에서 분명히 심각한 보고와 내용을 들어놓고도 자기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건 내 책임이 아니다야. 그런데 이 심각한 얘기를 전한 홍장원은 못 믿을 사람이다 이거지. 그 이유가 얘가 정치적으로 조금 뭐 어떤 민주당한테 이걸 보고하려고 했다, 뭘 하려고 했다. 이걸 문제 삼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얘가 여야 대표가 잡혀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쌩깐 정치적 편향성은 돌아보지 않더라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계엄에 이렇게 개입돼 있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모아보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뭐 이런 의원들을 보호하거나 국민을 보호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방관하는 쪽에 있으면서 간첩 같은 태도로 보인 거 아니냐. 마치 북한이 쳐들어오게 딱 좋은 각도로 만들어주고 중국 공산당이 진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거 아니야. 그게 중국 공산당이 한동훈을 잡는다는 거야? 뭐 북한 공산당이 지금 뭐 이재명을 잡는다는 거냐? 묻지도 않고 그냥 내일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 보면은 대체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국정원이. 홍장원이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 대응, 작전 뭐 어떤 알아보란 얘기 또 묻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 누가 잡는 거냐? 네가 잡는 거냐? 누가 잡는다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걸 보면은 사전의 내용을 알고서 모른 척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지금 상황인 거죠. 어쨌든 국무회에서는 찬성한 사람 없었고 홍장원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들은 걸 인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저 사람은 좀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계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어떻게든 희석시키기 위해 주장을 하니까 저렇게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 간첩과 다를 바 없는 주장에 가까운 우리 사회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데도 방관하는 방관자 역할을 하고 직무유기 쪽으로 오히려 선택을 하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그리고 그 지금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전화 때 대통령께서 첫 말씀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렇게 하길래 홍장원 차장이 네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그리고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홍장원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잘해 라고 격려하고 통화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게 1분 24초를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2시 53분에 전화를 해서 1분 24초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22시 55분에 증인에게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30초밖에 없어요. 그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정확한 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네. 22시 55에서 57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걸 저도 봤는데 네네. 통화한 그 시간은 사실은 30초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짧았습니다, 사실은. 아, 증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오늘 이제 헌법재판관도 그 부분들이 지금 되게 의문으로 지금 표정에서 나오죠.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조태용은 얘가 무슨 농담하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그냥 대충 듣고 그래 내일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판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왜냐면 거기 맥락이 보면은 야 대통령이 홍장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또 심지어는 얘기도 틀려. 조태용이랑 얘기가 틀린 게 뭐냐면 대통령은 조태용이 미국 간 줄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분명히 조태용이 오늘 나와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아니다 나는 대통령한테 나 지금 한국에 있다. 그 대통령 아 그러시냐. 분명히 대통령한테 알려줬다는 거야. 대통령은 자기는 조태용이 미국 간 줄 알았대. 근데 조태용은 오늘 헌재 나왔고 아니라고 나 대통령한테 나 여기 한국에 있어요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대통령이 홍장원한테 전화해 바로. 홍장원한테 전화했고 야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로 30초도 안 걸렸고 다시 저희 조태용한테 전화했고 아이 그 미국 출장 그 가시면 고생할 텐데 이러고 뭐 갑자기 뭐 안부를 묻고 그 30초 만에 끊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거 맥락을 보면 이거 맥락을 보면 지금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고 지금 계엄 일어났고 바빠 죽겠는데 당신 미국 갔는지 확인하고 당신한테 안부 묻고 그랬냐. 또 조태용은 그런데요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러면 홍장원이가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나서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해갖고 그 여인형한테 그 메모도 받고 해가지고 당신한테 가서 그 이재명 한동훈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왜 그냥 대충 흘겨들었어 이랬더니 저는 그냥 걔가 뜸들여갖고 얘기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지금.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오늘 이제 저걸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야. 이 통화 시간들을 딱딱딱 집어대면서 모든 이 명령, 그러니까 이 여인형을 통해서 체포 명단이 나오고 대통령이 홍장원한테 전화해갖고 이 전화하는 거 보면은 여기 몰려 있어. 여기 전화가 다 여기 통화한 내용이 다 몰려 있는데 이 중에 조태용 얘한테만 미국 가라는 안부 전화를 했다는 거야. 이걸 누가 믿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되게 어이가 없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판사가 보다 못해가지고 저런 이제 액션들까지 표정까지 나오고 이제 질문이 나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무나 크리티컬한 증언이 이제 홍장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장원을 타겟팅으로 얘가 뭐 민주당과 무슨 뭐 짜고 쳤다 뭐 얘가 그 정치적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날리게 됐다. 이런 주장들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국정원장이 오늘 방금 전에도 봤듯이 아니 내가 뭐 그 홍장원을 갖다가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얘를 경질시키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방금 얘기하듯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그렇게 강조한다 이거야 국정원장이. 그런데 지는 비상계엄 당일날 김건희 여사랑 문자를 보내다가 걸렸어.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 양반 되게 재밌는 양반이야. 지 부하는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날려놓고 지는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랑 문자를 주고받아 뽀록이 났어. 비상계엄 당일날. 이거 뭐 얘는 뭐야 정체가? 너 뭐 국정원장이야 아니면 뭐야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고 다녔냐? 태영이 형이 김건희 여사랑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다. 비상계엄 당일날. 계엄 당일날 그러니까 계엄 당일날과 전날 김건희 여사랑 문자 주고받은 기록인데 아시냐? 아니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이 영부인이랑 문자를 주고받냐 했더니 물론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응? 되게 재밌는 캐릭터라니까. 내용은 기억이 안 나. 흔히 있는 일은 아니야. 근데 자기는 정치적 중립이다 우기고 있는 거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비상계엄 전후로 자기는 또 성일종과 통화했어. 아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놓고 왜 자기는 김건희 여사에서 성일종이랑도 통화해? 친분이 있어. 재밌는 양반들이네. 정말 멋진 국정원이다. 이래가지고 정말 간첩들 잘 도잡겠다 정말. 조태용이가 비상계엄 전후로 성일종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다. 그래놓고 이 기억은 안 난다면서도 통화 기록이면 맞겠죠 이러면서 아니 너는 홍장원이가 이재명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죠라고 한 거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애를 깠으면서 너는 여당 의원이랑 통화하고 영분이랑 통화한 건 괜찮니 했더니 나는 그냥 친해서 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일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친한 사람끼리만 뭉치려고 하고 무조건 나머지는 다 배척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모순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고발들, 폭로들 그리고 끝까지 이제 뭐 이들한테 붙어서 기생해서 아첨 떨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게 되는 또 폭로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야. 저런 게 이제 우리끼리 뭉치자, 끼리끼리 뭉치자 하는 애들의 몰락 과정이죠. 재밌는 양반이야. 예. 자, 오늘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충신으로 알려진 사람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윤통이 체포명령한 거 나는 못 들었다 뭐 이러면서 되게 그 윤통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정작 또 크리티컬한 건 숨기질 못했네. 김봉식이 나와가지고 봉식이 형님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 이 서울경찰청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국회를 봉쇄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조를 한 사람이야. 이쪽에 이제 경찰들을 깔아놓고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김용현이가 나눠준 A4 문건과 관련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걸 기억하냐 했더니 언론 보도를 통해 기억이 났다. 그러니까 문건을 받은 거를 기억해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파쇄는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사랑 여론조사 꽃등에 뭐 이렇게 그 군인들이 가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 자기는 봤다. 그리고 있었다. 갖고 있었다까지 증언을 다 해버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계엄령에서 어떤 정적 제거라는 것이 상당히 좀 뚜렷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왜냐면은 그 메모가 검찰한테 가 있고 또 증언들이 연속으로 나오니까 그것 자체를 부정을 못 하는 거야. 그것마저 부정하면 완전히 다 싹 다 거짓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문서가 있다는 거 인정했고 자기가 받았다는 거 인정하고 그거 넣었던 거 인정하고 자기가 그거를 안 보고 그냥 파쇄했대. 뭐 자기 주장은. 근데 어쨌든 저런 문서가 있었다라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경고용으로 이거를 그냥 장난삼았구나라는 주장은 이제 다 해체가 됐다고 봐야겠죠. 증인은 00시 31분경부터 01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0시 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거는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윗선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조성현 경비단장이 오늘 헌재 나와서 저 사람이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찍어서 데려온 증인이야. 그러니까 윤통증이 가지고 발끈하면서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가 맞다 라는 증언에 윤 측이 그냥 얌마 너 임마 너 임마 너 임마 너 그 입을 다물어 막 이러고 이제 열이 받은 거지. 그걸 보고 이제 재판관이 야야 진정해 이러고 너희들 좀 질문이 오바야 이러고 이제 말렸어요. 조성현이가 이진우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통 측이 조 단장의 증언이 허위라고 반발하자 재판부가 제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자, 오늘 여기서 본청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받은 거 맞아요 했더니 그렇다. 그러면 그 지시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당신은 이해를 못했고 내가 이걸 곰곰이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서 10분 뒤에 다시 전화해서 이준한테 이거는 우리가 단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재고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상에서 공포탄을 지참하진 않는데 당일에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해서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했다. 무기를 차량에 싣고 출동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각가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엔 윤통 측 대리인단이 이제 얘를 어떻게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응? 수방사령관이 외곽 경비를 맡는데 그런 역할을 있고 본청을 출입하는 지시를 어떻게 하냐? 씨 말이야 너 말이야. 정상적인 사람을 확인해야 되잖아. 조 단장이 특전사가 국회에 들어갔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황상 앞뒤가 안 맞잖냐 했는데 정영식 재판관 이제 윤통이 임명했죠. 이분이 이제 이걸 듣고서는 외부 지원이라는 거는 본청 입구가 막혔으니까 그 길을 열어주라는 건데 맥락을 전혀 안 따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질문해서 앞뒤 다 끊고 질문하면 어떡하냐? 라면서 예, 윤통 측을 질책을 했어요. 너희들 질문을 그딴 식으로 해 이러고 예. 이러니까 이제 뭐 변호인 측이 저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이다 보니까 야 희망이 없다 이러고 이제 뭐 이제 다른 꼼수가 없을까 뭐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계속 굴리고 있는 건데 재판이 너무 일방적이야 지금. 윤통 측이 불리하다는 상황이 너무 일방적이고 저렇게 불리한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시간상으로도 딱딱 맞고 또 이게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뜬금없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킨다는 증언들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대통령이 무슨 뭐 내가 제 안부 물으려고 전화했고 홍장원한테도 뭐 수고하라고 뭐 얘가 외국에서 고생했으니까 홍장원한테 왜 전화했냐 했더니 홍장원한테 수고했다는 얘기하려고 전화했대. 이게 맞냐? 그러니까 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맥락이 전혀 안 맞는 뜬금없는 이야기들은 아마 이제 그 재판관들이 다 드러내고 그 상황에 맞는 것들만 모아 보면은 이미 각도가 나오는 거지. 대통령이 뭘 시키고 이 목적이 뭔지가 너무 뚜렷하니까 빨리 좀 그런 면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좀 너무 과대한 구라를 거짓말을 거짓 증언을 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볼 만한 지금 상황인 거죠. 대통령이 그런 홍정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이 홍정원한테 그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 홍장원과 통화를 했을 때 홍장원이랑 2번 통화했는데 처음에 통화했을 때 홍장원이 술에 취한 것 같대. 자기가 술을 많이 먹어서 아는데 홍장원은 딱 술 먹은 티가 났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해서 홍장원한테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홍장원의 주장은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싹 쓸어버려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딱 받았더니 얘가 술이 확 취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해갖고 야 너 그다음 고생해서 너 미국에서 수고 이런 얘기하고 끊었다는데 이걸 누가 믿겠어.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이거 어떻게 견뎌내나 보면 안타깝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곽종근도 한마디 했어요. 김용현이가 10월부터 국회 선관위 민주당 등을 확보할 대상들을 계속 언급했었다. 곽종근이가 계엄 2달 전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가 구체적인 확보 대상으로 지목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게 김용현이 이런 식으로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통이 한동훈에 대해 말했던 기억이 있고 더불어반민주당과 언론이 민주노총 부정선거 등에 언급했다. 그래서 윤통을 제외한 4명이 티타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용현이가 이런 국회 선관위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윤통한테 유리한 상황이 없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이렇게 좀 윤통의 증언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내려놓게 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윤통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자기가 직접 시켰다라는 부분도 윤통에겐 되게 불리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국무회의의 부서에 있어서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는 식도 역시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지. 그런 거 자체가 윤통이 헌법소 의지가 없다는 게 잘 증명이 되는 사례거든.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건 헌법에 나와 있어.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막 헌법재판관 앞에서 막 자기가 나는 이거 뭐 사후 결재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국무회의를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일단 윤통의 오류라면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계엄은 전원 국무위원이 전원 부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윤통이 이걸 이제 쉴드를 못 치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윤통은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개헌 국민투표한 개헌 같이 이게 중요한 내용들은 국무위원들이 전원 부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후 부서라 할지라도 국회 통과 전까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됐지 뭐. 여기 보면 딱 써 있죠.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한 계엄령 선포할 때는 모든 국민을 부서한다고 딱 써있기 때문에 윤통의 주장들이 다 반박이 되는 거야. 사후 부서를 언급했던 윤통의 주장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적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을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법제처의 법제 업무 편람을 보면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한 계엄령 선포안의 경우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 이게 헌법 82조에서 뻗어나온 거다. 82조가 뭐라고 해요?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는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똑같다 해서 이게 국무회의에 대한 헌법 조항이 있는 거예요. 82조.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다 틀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알잖아. 이 재판은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 따위를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야당이 얼마나 못돼 먹었냐를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냐를 보는데 다 틀렸어. 다 틀리니까 이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윤통이 이제 말이 꼬이니까 뭐 가능성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우리 윤통이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시는데 그나마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있다면 탄핵이 8대 0이냐 7대 1이냐 6대 2냐 뭐 이런 정도일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7대 1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냐. 한 명이라도 윤통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어디 뭐 또라이 개독교 애들과 어디 뭐 부정선거 믿는 저능한 새끼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폭도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딴 거 따질 틈도 없이 바로 조기 대선이야. 그때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와야 돼. 야 이재명이 됐다가는 뭐다? 연속 특검에 그냥 김건희 날라가 친윤계 날라가 다 수사받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그제서야 전제를 해서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민주당과 야당이 합치면 190석이 넘네. 거부권이 행사가 안 되겠네. 그러면은 다 되는 거 아니야? 쟤네 맘대로 다 되네. 그래서 이제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슈는 며칠 못 가고 이제 사라질 만한 소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가 이제 시전이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탄핵이라는 그 인용이라는 거는 좀 피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막장으로 변호를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도 탄핵을 피해갈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 욕을 먹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저런 상황은 윤통 측이 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얘기였고 또 너무 좀 뜬금없는 얘기들 좀 비상식적인 얘기들로 좀 일관하다 보니까 좀 설득력을 많이 잃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예, 체포 지시 받았다 해서 이미 또 끝난 거 아니겠냐. 저런 지시가 위에서 대통령이 내리질 않으면 뭐 이진우가 지가 자발적으로 얘기할 리가 없잖아. 그거를 걔네들이 지어서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 결국 대통령이 시켰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이제 윤통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없애려고 발악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헌법재판관이 이제 제재를 했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윤통이 왜 그렇게 틀투에 빠지셨을까요? 물론 이제 정치적 철학의 부재지. 철학이 없고 약하고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좀 배우려는 노력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나는 다 알고 잘 알아 이런 식의 이제 자만심에 빠져 살다 보니까 겸손함이 없고 배움의 태도가 없다라는 점에서도 사람이 이제 점점 자기한테 아부떠는 사람들만 모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틀투브 같은 애들을 이제 모으게 되죠. 마리 앙뚜아네트란 말에 격분한 윤석열 대통령이 극렬 유튜버들 용산에 몰려 술자리를 하였다. 김건희 비판에 귀다든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틀투버들과 밀착 관계를 맺게 된 그런 과정이 담겨져 있네요. 예. 윤통이 처음부터 틀투버들과 교감했던 건 아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보수 매체들도 비판을 하면서 점점점 윤통이 예 어디 구석탱이 그 구더기들을 찾아가게 된 계기가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있을 때 최상병 사건 홍범도 이전 김태우 사면 김건희 명품죄까지 줄줄이 터진다. 그러면서 보수 매체가 돌아섰고 이쯤 극렬 틀투브들을 용산에 불러 술자리까지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윤통이 자꾸만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해줄 사람만 찾다 보니까 이런 밑바닥 애들을 불러서 이제 술이나 마시고는 이런 진짜 밑바닥까지 간 거야. 대통령의 수준이 이게 품격이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틀투브리랑 술자리 나고 앉아있고 아휴 이러니까 나라를 망치고 자기도 망하는 거라고. 아휴 그냥 집에서 교촌치킨이야 시켜 드실 것이지 그냥 자기 마누라랑 먹던가. 아니 마누라 냅두고 왜 이런 애들을 불러서 술자리를 내. 김건희 여사 님 술 잘 드실 것 같던데. 어쨌든 또 하나가 한동훈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언론도 당도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보고 검찰 선배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올 때마다 큰일이다. 대통령이 우리 얘기도 안 듣고 유튜브 말만 듣는다고 탄식을 했다. 바른 말 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인간의 인생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주변에서 이렇게 인생에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된단 말이지. 내 말 안 들었던 인간 중에 잘된 인간이 없어. 내가 아니게 반대로 하니까 결국 그렇게 간 거야. 결국에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통과 극렬 저질 유튜버들을 밀착시키는 원인이 됐다. 윤통이 한동훈에 대해 불만을 엄청나게 토로하였다.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 아주 그냥 로맨티스트야 로맨티스트. 아주 그냥 김건희 여사 없이 어떻게 사냐.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 정말 부부 금슬은 되게 좋아. 부럽다 부러워. 최수정 하이라 부부 저리 가라야. 꿀이 떨어지네 그냥. 야 이렇게 그냥 마누라를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정말. 이것만 부럽네 그냥. 아유 정말 이것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누라에 대한 애정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아침 드라마 찍었어. 정치 아침 드라마.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대통령이 그 말을 격앙을 했다. 김경률이 계획적으로 터뜨렸다고 본 거다. 총선 이후 김여사 특검법 수용 검토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한동훈이 흘렸다 생각하면서 김여사 문자도 씹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등지려 하는구나 판단해 대통령이 너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다. 한동훈은 못 나간다. 아니지. 못 나갑니다. 저는 못 나갑니다. 못은 나가면 안 되죠. 못은 망치로 때려죠. 나가려면 저는 망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깐죽대니까 이제 윤통이 더 폭발한 거지. 예. 깐죽대니까 더 폭발하면서 둘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자, 예, 그러면서 이 국면에서 틀투버들의 노선도 갈렸다. 윤통과 가까웠던 보수 틀투버들이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거나 불법 어쩌고 하면서 얘기하면 전화를 내 욕설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차츰 사이가 멀어지고 윤통은 자신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틀투버들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대통령이 김건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으면서 중도 보수 언론은 물론 비교적 온건한 유튜버도 관계가 끊겼다. 그러면서 극렬 저질 삼류 또라이 유튜버들의 목소리에 심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진단인 것이다. 예. 또 초반에 보면은 이준석이 취임 후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26만 명이 늘었다. 이때가 이제 리즈 시절이죠. 예. 그래도 국민의힘과 어떤 우파 진영이 야 그래도 괜찮아졌다. 이준석 젊은 애가 또 있고 윤통이라고 하는 덜 꼰대적인 인간이 있으니까 뭐가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털고 가자 했던 때에 이렇게 이제 잘 나갔다는 거지. 기존 당원이 28만인데 그거에 육박하는 수치가 쫙 올라갔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뭐 예, 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거를 위장당원이라고 했던 게 윤통의 주장이었다. 예, 사실이었다면 민주당 선거 개입으로 엄청난 파장을 올 상황이었는데 이걸 윤석열이 막 말하고 다녔다는 거야. 제가 당원 신청하면서 접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실제 추측할 만한 강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틀튜브가 얘기한 거잖아. 증거도 없고 심증만으로 틀튜브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답습을 했다. 위장당원이란 표현은 처음이었는데 극우스럽다고 생각했다. 어디서 나온 말일까 봤더니만 특정 틀튜브에 어떤 놈이 했던 얘기였다. 예. 차에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윤통이 그 유튜브에서 학습하신 거였다. 예. 틀튜브는 당시 상황은 기억 못하죠. 윤통과 수석들이 내 틀튜브를 자주 본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자랑이다 인간아. 아유. 예. 그러면서 관절을 찾은 의원들에게 잘 정리된 유튜브로 보라 남긴 말도 예사롭지가 않다. 참. 이런 한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대통령이 보고서 읽을 시간도 없을 텐데 경제 보고서, 어디 지자체 보고서, 국정원의 보고서, 감사의 보고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거냐, 문재인 정부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 지금 어떤 정책이 필요하구나, 어디에 지금 세수가 부족하구나, 지금 물가가 어떻구나를 보고받는 게 아니라 틀튜브를 쳐먹어가자 이야!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대통령이 그 많은 정부 문서를 보기도 바쁜 판에 틀튜브를 쳐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이 자체가 대통령이 맛이 간 거야 지금. 우리나라를, 나라의 업무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저런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지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냐고.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틀튜브를 본다고? 이게 얼마나 유아적인 일이며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업무를 그냥 뒷전을 여긴 거잖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게 문제가 왜 되냐. 야당 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분명히 윤석열 정부를 털 거란 말이지. 그러면 윤석열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 윤석열이 도장도 안 찍었다. 윤석열이 보고를 안 받았댄다. 보고서 오면은 그냥 가라고 했댄다. 뭐 정부와 경제 물가 얘기하면은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다. 회의에 참가도 안 했다. 아예 얘기도 못 했다. 그래서 결제가 안 된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안 봐도 DVD 화질로 보이지 않냐? 그 시간에 틀튜브를 봤을 테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 여유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한가하게 그럴 시간이 어딨냐. 1분도 그럴 시간이 없어. 1분조차도. 근데 지금 굉장히 한가한 거야 지금. 그냥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놀러 왔다니까. 피크닉이야 피크닉. 대통령이 그냥 어디 마누라랑 같이 그냥 놀러 왔어. 비상한 조치를 왜 얘기했냐 했더니 윤통이 이걸 해명을 했어. 야 내가 총선 전에 그 비상한 조치 얘기한 건 말이야. 내가 그 왜 얘기했냐면 런종섭 때문이야 이씨. 런종섭 얘기다 화가 났고 홧김에 얘기한 거다. 오늘 헌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비상한 조치라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비상계엄을 그때부터 준비했다는 거니까 윤통 측이 야당 때문이라고 얘기한 게 다 안 맞잖아. 야당이 생기기도 전에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해명을 하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내가 그 총선 전에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는데
내 기억으로는요, 그 이종섭이가 호주에 가서 막 이렇게 뭘 하려고 했는데 런종섭이니 인격모욕을 당해 사직까지 했잖아요. 아, 내가 그래가지고 수주도 못 받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로 이게 끝나는 것 같으면 이제 대충 자기의 생각이니까 이런 건 위증죄에 걸리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거지. 그래서 런종섭 논란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비상한 조치를 얘기한 거지 지금의 비상계획과 관련이 없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요. 너무 대통령이 쉽게 격노하시는 거지. 말하다가 격노하시고 말하다가 격노하시는데 글쎄 이게 저 정도면은 나는 솔직히 나도 내가 뽑은 대통령이지만 8대 0이 나와야 된다고 봐. 7대 1도 안 돼 이건. 8대 0이 나와야만 좀 완벽하게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틀트구나 보면서 저렇게 격노를 쉽게 하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하면 안 돼. 그럼 여러 사람 피곤하다. 자, 우리 부정선거 믿으시는 형님들이 좋아하는 매체죠. 그 매체, 그런 매체 보시는 분들이 좀 슬퍼할 만한 뉴스 함께 보죠. 중국이 간첩 선거 개입 보도하던 스카이데일리 무더기 제재받았습니다. 그래요. 중국인 간첩설 이런 거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무더기 제재. 내가 뭘 했어? 이런 거 믿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다 틀린 내용이야. 팩트도 없어. 6건이 경고받았어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해. 이걸 왜 믿냐고 이거를. 이런 걸 왜 믿어? 이게 어떻게 깨어난 거냐? 더 구렁텅이에 들어갔고 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국민이 깨어난 거야. 국민이 멍청해진 거지. 이걸 믿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오지 않아요.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설을 앞장서서 보도해온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중국 전산 조작 요원 90명이 수사받는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들 죄다 자사 게재 경고 결정을 받았다. 자사 게재 경고란 자신들이 윤리 제재 내용을 일정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려야 됩니다. 아주 굴욕적인 거지. 뭐 위반을 한두 개 한 게 아니야. 여기서 스카이데일리 기사들은 중국 공산당 전상 요원 99명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근간에 힘들었다 막 해.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근거가 없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함에도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대부분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야 이런 게 뭐니? 이걸 왜 믿는 거야? 익명의 소식통을 왜 믿어? 아니 JTBC도 옛날에 이러지도 않았다. 야 이거 뭐냐? 익명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런 걸 믿으면서 자기네들은 JTBC, MBC 믿지 말래. 아니 JTBC와 MBC와 이런 것도 믿지를 같이 안 믿으면 내가 이해를 해. 언론을 믿지 말고 틀트으로 보라며. 그러면 다 언론을 믿질 말던가. 왜 얘는 믿는 거야 얘네는. 이게 JTBC랑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휴 이래놓고 국민이 깨어났대. 지들이 믿는 건 이런 거면서. 자 주한미군이 이 같은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후속 보도로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다. 그런 가치도 없죠. 예.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우리 우파 내에서 이렇게 우파 이념이 부족하신 분들이 잘못된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고 사이비 종교 추종자처럼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윤리 도덕적 정치적 이념적 잘못을 구별하지 못한 채 무조건 빨아대니까 팩트 체크 안 되죠. 논리 안 되죠. 앞뒤 안 맞죠. 그러면서 주장 자체가 점점점 개딸 문파 어디 빨갱이 공산당과 똑같아지고 있잖아. 우겨대고 또 우겨대고 그게 의미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 우파는 그런 게 아니라 팩트와 논리로 무장을 해서 좌빨, 개딸, 문파 이런 놈들을 조져왔단 말이야. 우리들이 그냥 문재인이 싫어서 야 임금 올리지만 한 게 아니잖아. 문재인이 예를 들어서 투자 유치를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 이랬으면은 문재인이라도 야 저건 잘했다고 인정해줬겠지. 누구라도 임금을 막 그런 식으로 올려버린다면 다 반대를 해야지. 우파라면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이념이 중심이고 그 이념에 따른 정책에 대해서 찬반이 나와야지. 인간 자체는 이 사람들은 교체가 될 사람들이야.
신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작정 빨아주는 빠돌이 생활, 빠순이 생활을 하냔 말이야. 그런 거 하려면 김정은을 빨아라 그냥. 김정은은 뭐 영구 집권을 하는데 아쉬울 것도 없잖아. 탄핵도 안 당하고. 이런 식으로 종교화돼서 정치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정치를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비판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누굴 좋아해도 얘도 어느 부분에는 비판받을 거 있구나. 이걸 알고 봐야 그게 정치가 되고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되지. 근데 지금 우파바닥에 옛날 좌빨처럼 아닌 말고식 보도, 아닌 말고식 음모론, 그걸 그냥 과잉돼서 믿어. 믿는 건 자유지만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게 정상이겠어? 마치 뭐 북한한테 돈포 주면은 북한이 평화를 외치고 핵 개발을 안 할 거다. 그런 음모론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부정선거도? 왜 없는 걸 왜 믿고 그런 근거 빈약한 거에 목숨을 걸고 근거 빈약한 거에 우리의 이념을 걸어버리냐는 거지. 그런 건 그냥 저쪽 밑바닥 쓰레기통 가서 하면은 안 말려. 근데 그거를 정치의 한가운데로 갖고 온다면은 우리가 이재명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거야. 그런 더러운 것들은 쓰레기통에서 하시고 정치 바닥에서는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저런 식의 황당한 보도나 보면서 반중 외치고 협중 외치고 그래놓고 정작 진짜 미국 패싱하고 중국 도와준 놈들에 대해서 입 다물고 이런 모순을 다시는 안 보기를 바라봅니다.